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2 수능 예시문항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22 학년도부터 수능이 이제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가 문학과 독서가 공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언매와 화자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기가 2020인데, 이 지문은 지금 저희가 예시문항에서 따온 지문인데, 독서, 맞죠? 네, 맞습니다. 비문학 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거는 평가에서 이렇게 앞으로 출제할 거야! 네, 맞습니다. 라고 지금 내놓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이렇게 문제 낼 거야! 라고 지금 예시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앞으로 왜 국어가 어렵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또 전문가이신 김대철 원장님께서 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시문항을 봤을 때 가는 중국의 음악이에요.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나고 그냥 들어주세요. 가는 그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아글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음악의 악보를 읽는 방법하고 이제 그 악보의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그러려니 이 두 개가 주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죠. 근데 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거를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알지?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대놓고 16번 문제부터도 나와요. 여기는 보이죠?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 글의 공통점과 가와 나 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주제를 어떻게 차이나게 설명을 했는지를 글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잠깐만요. 그럼 가 지문과 나 지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글이에요. 네. 와메. 음악이라는 공통적 주제만 가지고 있을 뿐 다른 글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같은 글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네. 다시 읽어보니까 학생들은 이거를 같은 글이라고 생각 못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글인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자꾸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점을 찾아내고 뒤에 문제도 보면은 가글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있는 정보를 해석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와 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긴 글이잖아요. 심지어 읽기도 힘든.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읽고 났더니만 두 개를 합치래요. 이건 기억도 안 나는데 심지어. 그러면 못 합치는 거죠? 그러면 16번부터 21번은 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글을 독자적으로는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냈어요. 다 합쳐놨어요, 문제. 이 글자 수가 전체 몇 자라고? 한 2,500자 넘죠? 2,800자. 2,800자를 읽는 네. 것 자체가 문제네. 네, 사실 그거. 근데 거기다가 또 내용도 틀려.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걸 합치래. 네.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어떤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는 필요한 인재가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고 쭈물떡쭈물떡 조합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리가 키워보겠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인재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학교 시험을 열심히 듣는다거나 학원에서 열심히 선생님이 하는 거 이렇게 되게 설명 잘하네. 저 사람 문제 되게 잘 푼다. 이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읽어줘야 돼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건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예 중학교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죠? 때부터 동화책 읽기 싫을 게 아니라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코스모스 읽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이제는 이걸 봤어요.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이해를 부모님하고 같이 하루에 2-3장이라도 예. 한 챕터라도 예. 같이 읽고 토론하고 토론해 주세요. 어머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게 너무 바빠서 안 된다면 대놓고 전 말씀드릴게요. 그런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학교에서는 안 해주니까. 아이가 다양한 것들을 읽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못 키워요. 이미 머리 굳어졌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초도 초6, 초5, 초6, 중1 이때가 저는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봐요. 중2 이때가. 그때부터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이 지문을 읽지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이 문제. 네. 저는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를 많이 푸세요. 학원에 꼭 다니세요. 새벽 늦게까지 문제를 푸세요. 이거는 정말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결과적으로 스카이대를 간다. 스카이대를 간다.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신 국어도 있고 수능 국어를 준비한다. 아까 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내신 국어 1등급 나오네. 그것만 붙잡고 있다 한들 수능에서는 3등급밖에 네. 안 나온다.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 3년에 들어와 3년 동안 내신과 수능 공부를 하기엔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못 풀어요. 전 분명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수업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학습을 시켜라. 네. 또한 중학교 때 또 프로그램 자체가 뭐 국어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와 꼭 연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난이도 지문들을 확인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학교 때부터 갖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수능에 대한 보완을 갖거나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최소한 중학교 때 2등급 이상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전 1등급 해야 된다고. 1등급 해야 돼. 중3 끝났을 때쯤 예, 예. 이 문제를 적어도 90점 이상은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비고1 학생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8월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또 한 번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비문학을 구조화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독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읽은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조합할 수, 손쉽게 조합할 수 있다. 네. 올가 국어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문이 2,800자가 나오는데 또 예시문에 또 지문이 또 나와요. 4,500자짜리가 예, 지금 잘려갖고 안 보이는데, 오면 이제 2,800자 말고요, 이렇게 문제가 16번, 17번 있는데 그 17번 문제나 네, 18번 맞아요. 문제에 또 예시문에 네. 그게 한 또 몇백 자 돼요. 4,500자 정도. 4,500자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기존에 수능 국어를 강의하는 학원이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그런 국어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히 정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올가국어는 저희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당, 대치 여러 연구소 학원에서 선생님들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구조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문도 사실은 이제 이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라는 건 어떤 특정 분야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인문, 사회, 정치, 경제, 네. 과학, 기술, 예술. 네. 그죠? 네. 다양하게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네. 이건 내가 얼뜻 오선 읽어보니까 예술가 글을 안 읽어봐도요. 네. 그림만 봐도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야. 그렇게 다양한 질문들. 이제.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그 수업입니다. 오늘의 그 설명의 내용인데, 그래서 또 우리 김재철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LE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 시험인데 법학 적성 시험이죠. 네, 맞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건 로스쿨 네, 들어갈 때 로스쿨 그런 시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들어가는 법학 시험에서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 영역이 있거든요. 리치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이해라는 우리 국어 네, 맞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을 활용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좀 더 고난이도 지문 독해 능력을 키워주겠다. 네. 그런 프로그램인 네, 것이죠. 네.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 이해가 수능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이 예. 리트 시험도 교육과정 평가원에 위탁? 위탁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내 가지고 팔아요. 쉽게 오. 말하면. 네. 그래서 그곳에서 내는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그 평가원에서. 평가원에서 네. 결국 평가에서 내는 문제. 네, 이것도 이런 도 있었구나. 네,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수능하고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특히나 이번에 2022학년도 예비 문항을 보면 많이 이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길고. 몇 년 주기로도 나온다며 수능에 출제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한 4, 5년 주기로 해서 리트에 출제됐던 그 주제들이 수능에 나오기도 하고요.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문이 좋은 이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 자체가 아주 어렵고. 근데 그냥 막 기분 나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논리력과 사고력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 과학, 기술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버텨고 공부를 한다면 수능 국어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고. 근데 이걸 벌써 우리 중학생들한테 또 중학교 현재 2학년들도 이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리치반이 따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좀 힘들 거예요. 만약 학생들도 힘들기도 하고 머리도 아플 텐데 이거를 몇 달만 하더라도 저는 어머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 중학생답지 않은 논리력, 사고력 이런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문제를 보고 해결한 능력이나 그렇죠. 독해 네. 능력 이런 부분도 네. 또 달라질 수 있고 사고력이 쑥 커지는 거죠. 신청하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인가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뛰쳐나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네. 검증된 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입학고사를 좀 네, 네, 네. 보거나 또는 입학고사에 좀 거부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준하는 면접 방식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네. 진행하겠다. 아무튼 지금 올 그 여름방학부터 중학교 2학년 예비 고1 중3 학생들한테 이 수업 LET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 굉장히 어려워.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수준이 있어야 있는데 우리 김대철 원장님 아닙니다. 정도 수준이야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네. 어렵고 수업 준비 많이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당연하죠. 선생님들도 보고 또 공부해야 되고 네. 또 분석하시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학생들 우리 그 올가 국어 학생들 에 대한 어떤 그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가장 이제 어머님들 궁금하시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학원을 보내든 영어 학원을 보내든 국어 학원을 보내든 모든 학원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등급을 간단히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3등급 수준의 아이였어. 그러면 1년 이상이나 또는 6개월 이상 봤을 때 발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는 학원에서 자체 평가를 또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제 성실한 학생들은 몰라요. 네. 실력이.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우리 학원에 와서 아이가 국어 공부를 하고 학습했을 때 실력이 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또 클리닉을 이용해서 네. 정규 수업이 아니라 저희는 정규 수업 3시간 외에 또 1대1 클리닉 수업이 있거든요. 1대1 클리닉 수업이 있는데 1대1 클리닉 수업 때 다양하게 원하는 수업을 저희가 해드려요.
정규 수업 받았던 내용의 피드백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휘에 네. 대해서 또 해서, 어떤 학생들은 원고 재집필을 클리닉을 받는 학생도 있고, 거기에 올 여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에 대한 토클이요? 토클. 네. 토클에 대한, 저희는 이제 토클로 갈 겁니다. 네. 이게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토클이 네. 있고, KBS. KBS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왜 토클을 선택했냐면, 토클이 수능과 가장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토클은 1년에 6번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KBS는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클 대비를 한국어 능력 시험 부분을 저희가 또 대비를 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4등급 받으면 중학생이든 뭐 중1이든 중2든 중3이든 똑같은 시험을 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등급별로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클 4등급이면 고등과정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토클 3등급이면 수능 1등급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토클 4등급, 언어 고등과정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어. 다음 또 단계 또 넘어가자. 중학교 때 토클 3등급 받는 거야. 그러면 수능 뭐, 1등급이지.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떠한 부분을 정규 수업 말고 1대1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학생들의 객관적인 국어 실력을 저희가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해준다는 게 또 이번 포인트라고, 또 여름방학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거 김대철 원장님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건 띄울 거예요. 온라인 네. 띄우고요. 또 이거 말고도, 왜냐면 아이들 고교 선택해야 되거든요. 또 고등학교 고교 선택해야 되고, 또 뭐 특목고 가는 애들, 그다음에 자사고 가는 학생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재원생만, 그러니까 저희 올가 국어 재원생 학생은 만약에 특목, 자사 쪽 가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 김대철 원장님하고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는 저희 재원생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건 거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작년에 당연히 했고요. 해줘요. 그래서 비재원생 안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비재원생 절대 안 해줍니다. 예, 재원생만 저희가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대입애들도 우리 재원생 자기소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고일 재원생 학생들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 저희 김대철 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네. 김대철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오셔서 저와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